저는 강문이라고 합니다. 올해 78이에요. 에버그레이 실버타운에 들어온 지 벌써 반년이 넘었네요. 처음엔 그냥 평범한 노인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군요. 뭔가 이상했어요. 그날도 아침 8시에 일어나서 복도를 걷고 있었는데 게시판에 새로운 공지가 붙어 있었어요. 검은 테두리로 둘러싸인 장례 안내였죠. 박송자 할머니 향년 81세 오늘 오후 2시 발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제까지 멀쩡하게 식당에서 김치찌개 먹던 분인데 갑자기 돌아가시다니요. 그것도 새벽에 심장마비라고 하더군요. 복도에서 윤영옥 할머니를 만났어요. 영옥이는 예전에 간호사 일을 하셔서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영옥이가 말하더군요. 어제 저녁에 송자 언니 보니까 얼굴색도 좋고 목소리도 힘있었는데. 이상해요. 갑자기 심장마비라니 좀 의심스러운데요. 그때 박말자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말자는 생활력이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손재주도 좋고. 귀가 밝아서 이것저것 다 잘 들어요. 말자가 뭔가를 꼭 쥐고 있었어요. 뭐냐고 물어보니까 쓰레기장에서 주웠다고 하더군요. 검은 리본이 달린 플라스틱 팔찌였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말자가 말했어요. 입원 환자용 팔찌예요. 그런데 여기 이름이 박송자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팔찌를 자세히 봤는데 정말 이상했어요. 박송자 할머니 이름이 적혀 있는데 상태란에는 생존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돌아가신 분 팔찌에 왜 생존이라고 적혀 있는 거죠? 영옥이가 말했어요. 이거 완전히 이상해요.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하면 팔찌를 바로 제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팔찌는 멀쩡하게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다고요. 저희 3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점심시간에 주방 쪽을 한번 살펴보기로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메뉴는 전복죽이었는데 포스터에는 신선한 전복을 우린 영양죽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까 물처럼 묽었어요. 전복은 구경도 할 수 없었고요. 제가 조용히 주방 쪽으로 가서 살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큰 솥에서 옛날 죽을 데우고 있었거든요. 직원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오늘도 어제 남은 거 데워서 주자. 어차피 늙은이들은 맛도 잘 몰라. 기가 막혔어요. 저희가 매달 200만 원씩 내고 있는데 찬밥 데운 걸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간호실에서 나오는 직원을 봤어요. 약 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로트 번호를 보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것 같았어요. 말자가 재빠르게 떨어진 약 봉지 하나를 주었어요. 정말로 유통기한이 한 달이나 지나 있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저희는 긴급히 대책을 세워야 했어요. 영옥이가 말했어요.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냥 말로만 하면 저희가 치매 걸린 할머니들 헛소리한다고 할 거예요. 말자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제가 뜨개질용 가방이 있는데 여기에 작은 카메라를 숨겨놓자고 하더군요. 요즘은 카메라가 정말 작아서 단추만 해도 녹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계획을 세웠어요. 말자가 뜨개 가방에 작은 카메라를 숨기고 다니면서 의심스러운 장면들을 찍기로 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은 갈비찜이라고 했는데 역시나 고기는 몇 점 안 들어있고 무만 잔뜩 들어있었어요. 그때 경비 정기남 아저씨가 저희 테이블로 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들 혹시 송자 할머니 장례식장 가보실 거예요. 저도 인사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저희가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니까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장례식장에 도착했는데 정말 이상했어요. 조화는 많이 놓여 있는데 조문객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관이 닫혀 있어서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장례식장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고인을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직원이 말하더군요. 유족분들이 부탁하셔서 관을 열지 않기로 했어요. 고인이 많이 야위셨거든요. 그때 정기남 아저씨가 제 귀에 조용히 속삭였어요. 할머니 저기 관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아요? 너무 가벼워 보이는데요. 정기남 아저씨 말이 맞았어요. 관을 매는 사람들 표정을 보니까 전혀 무겁지 않은 것 같았어요. 보통 관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을 텐데요. 장례식장을 나오면서 정기남 아저씨가 저희에게 말했어요. 사실 어제 밤에 이상한 걸 봤어요. 구급차가 와서 누군가를 실어 갔는데 사이렌 소리가 없었어요. 응급환자라면 사이렌을 울려야 하는데 말이에요. 영옥이가 물어봤어요. 혹시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보셨어요? 정기남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시내 병원이 아니라 외곽 쪽으로 갔어요. 그쪽엔 요양원밖에 없는데 왜 그쪽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집에 돌아와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봤어요. 검은 리본 달린 살아있는 사람. 팔찌 묽은 죽과 유통기한 지난 약 그리고 이상한 장례식. 뭔가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그날 밤 정기남 아저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내왔는데 빈관 사진이었어요. 메시지도 함께 왔어요. 할머니들 이거 큰일 났어요. 관이 텅 비어 있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박송자 할머니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그리고 여기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숨겨지고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희 3명은 다시 모였어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영옥이가 간호사 출신이라 의료 쪽 감시를 맡고, 말자가 생활 전반을 살피기로 했어요. 저는 서류와 계약 쪽을 확인하기로 했고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문제가 숨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검은 리본은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오대철 책임자가 아침 조례 시간에 말했어요. 어르신들 송자 할머니 일로 마음 아프시겠지만 빨리 잊으시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저희가 더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게 말했지만 눈빛이 차가웠어요. 마치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희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 밝혀내야 했어요. 박송자 할머니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요. 말자가 뜨개 가방을 들고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저희가 직접 파헤쳐 볼 거예요. 영옥이가 메모장을 꺼내며 말했어요. 모든 걸 기록해 둘 거예요.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게요. 저도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6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일에 휘말릴 줄은 몰랐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말자의 뜨개 가방에 숨긴 작은 카메라가 첫 번째 임무를 시작했어요.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어요. 저는 어젯밤 잠을 설쳤어요. 빈관 사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영옥이와 말자를 만났어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주방을 조사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 식사를 받으러 갔는데 평소와 다른 식판이 나왔어요. 훨씬 예쁘고 깔끔한 식판이었고 음식도 평소보다 푸짐했어요. 영옥이가 제 팔을 톡톡 쳤어요. 문희 언니 저기 봐요. 주방 직원들이 뭔가 부사네요. 정말 그랬어요. 평소보다 직원들이 2배는 많았고 모두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든 사람도 보였어요. 말자가 귀를 쫑긋 세우더니 말했어요. 아, 저기 들리는 것 같아요. 오늘 뭔가 점검이 있나 봐요. 점심시간이 되니까 더 확실해졌어요. 오늘 메뉴는 불고기 정식이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고기도 부드럽고 반찬도 다양했어요. 평소 같으면 질긴 고기에 김치밖에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때 주엠이라는 홍보 담당자가 나타났어요. 사진기를 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 드시는 모습을 찍고 있었어요. 주엠이가 저희 테이블로 와서 말했어요. 어르신들 오늘 음식 어떠세요? 맛있으시죠? 저희 에버그레이는 항상 최고급 식재료로만 요리한답니다.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어제까지 물같은 죽 주던 곳에서 갑자기 무슨 최고급 식재료래요. 영옥이가 영리하게 대답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혹시 매일 이렇게 주시나요? 주애미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말했어요. 물론이죠. 저희는 늘 이런 음식을 드려요. 오늘은 특별히 사진 촬영이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쓴 것뿐이에요. 거짓말이었어요. 누가 봐도 오늘만 특별히 잘해준 거였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저희는 화장실에서 작전 회의를 했어요. 영옥이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문희 언니, 제가 간호사 할 때 쓰던 게 있어요.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 스티커예요. 음식이 재가열되면 색깔이 바뀌거든요. 말자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거 좋은데요. 그럼 내일부터 식판에 그 스티커를 몰래 붙여보는 거예요. 저도 동의했어요. 증거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영옥이가 온도 감지 스티커를 준비해 왔어요. 정말 작은 스티커였는데 20도 이하에서는 파란색, 30도 이상에서는 빨간색으로 변한다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다시 예전의 허름한 식판이 나왔고 음식도 형편없었어요. 아침 메뉴는 미역국이었는데 물처럼 묽었어요. 미역은 몇 점 떠다니고 있을 뿐이었어요. 말자가 재빠르게 식판 밑에 온도 감지 스티커를 붙였어요.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용히요.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오늘은 된장찌개였는데 역시나 엉망이었어요. 두부도 없고 호박도 없고 그냥 된장물이었어요. 그런데 식판 밑에 붙인 스티커가 빨갛게 변해 있었어요. 완전히 재가열한 증거였어요. 영옥이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봤죠? 완전히 재가열한 거예요. 신선한 음식이면 이렇게 뜨거울 리가 없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어제는 사진 찍는다고 좋은 음식 주더니 오늘은 또 이런 식으로 속이다니. 그때 말자가 또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주방 쪽을 살펴보다가 이상한 걸 봤다는 거예요. 말자가 말했어요. 문희 언니, 영옥 언니, 저기 봐요. 식판이 두 종류가 있어요. 좋은 식판하고 평범한 식판하고.
정말 그랬어요. 주방 선반을 보니까 어제 썼던 예쁜 식판들이 따로 보관되어 있었어요. 평소에 쓰는 식판과 완전히 달랐어요. 영옥이가 말했어요. 완전 사기예요. 검사할 때는 좋은 식판. 평소에는 형편없는 식판 이런 식으로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어르신들을 우롱하다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날 오후 저는 보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정식으로 신고하기로 한 거예요. 보건소 직원이 말했어요. 어떤 문제가 있으신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재가열 음식 문제 2개의 식판 시스템. 그리고 온도 감지 스티커 증거까지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보건소에서는 내일 점검을 나가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미리 연락을 주지는 말아달라고 했어요. 갑작스러운 점검이어야 실제 상황을 볼 수 있다면서요. 다음 날 아침 10시쯤 보건소 직원들이 왔어요. 3명이나 와서 꼼꼼히 점검을 시작했어요. 오대철 책임자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평소처럼 여유롭게 웃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보건소 직원이 주방을 점검하더니 말했어요. 여기 음식 보관 상태가 좋지 않네요. 그리고 재가열 흔적도 보이고요. 오대철이 변명하려고 했어요. 저희는 항상 신선한 음식만 드리고 있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보건소 직원은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온도계로 음식 온도를 재보더니 완전히 재가열한 게 확실하다고 했어요. 그때 영옥이가 나서서 말했어요. 저희가 온도 감지 스티커로 확인했는데요. 매일 재가열하고 있어요. 보건소 직원이 관심을 보였어요. 스티커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영옥이가 어제 붙인 스티커를 떼서 보여줬어요. 완전히 빨간색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보건소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확실한 증거네요. 이건 명백한 위반 사항입니다. 점검이 끝나고 나서 오대철은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어요. 벌금도 내야 하고 시정명령도 받았어요. 하지만 저희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정기남 아저씨가 급하게 저희를 찾아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어요. 할머니들 큰일 났어요. 어젯밤 새벽에 누군가 관리실에 들어갔어요.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완전히 지워져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뭐가 지워졌다는 거예요? 정기남 아저씨가 말했어요. 지난 일주일간 CCTV 녹화 내용이 다 지워졌어요. 누군가 일부러 지운 것 같아요. 영옥이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증거 인멸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잡아내니까 겁이 난 거죠. 말자도 붕괴했어요. 정말 뻔뻔해요.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저는 오히려 더 확신이 섰어요. 이렇게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애려 한다는 건 더 큰 비밀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정기남 아저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들 조심하세요. 이 사람들 만만한 상대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더 확실한 증거를 잡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점심시간에 오대철이 방송을 했어요. 어르신 여러분. 어제 보건소 점검이 있었지만 저희는 아무 문제 없이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분명히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아무 문제 없다니요. 주혜미도 나타나서 어르신들께 말했어요. 혹시 외부에서 이상한 말을 들으시더라도 믿지 마세요. 저희 에버그레이는 정직하게 운영되고 있답니다. 완전히 적반하장이었어요.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도리어 저희를 의심쩍게 만들려고 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미 계획을 세워놨어요. 다음에는 더 큰 증거를 잡을 거였어요. 그날 저녁 말자가 말했어요. 언니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얘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도 제대로 해보자고요. 영옥이도 동의했어요. 맞아요. CCTV 지우는 걸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저도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2개의 식판 사건은 겨우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발견할 일들은 이것보다 훨씬 충격적일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에는 약 문제를 파헤쳐 보기로 한 거예요. 영옥이가 간호사 출신이라 의료 쪽은 더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을 거였어요. 말자가 뜨개 가방을 다시 들고 말했어요. 이번엔 뭘 숨겨볼까요? 더 좋은 장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대철과 주혜미는 저희를 의심하고 있었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CCTV를 지운 그들의 실수는 오히려 저희에게 더 큰 동기를 줬어요. 이제 정말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저는 어젯밤 CCTV가 지워진 일로 잠을 설쳤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오늘부터는 약 문제를 조사하기로 했거든요. 아침 9시에 간호실로 약을 받으러 갔어요. 평소 같으면 혈압약 하나만 받았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약이 많았어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부터 약이 바뀌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더 좋은 약으로 처방해 주셨대요. 제가 약봉지를 받아보니까 평소 먹던 약과 완전히 달랐어요. 이름도 다르고 모양도 달랐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포장이 허술했어요. 영옥이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영옥아, 너도 약이 바뀌었어? 영옥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저도요. 그런데 좀 이상해요. 제가 간호사 할 때 봤던 약이랑 다른 것 같아요. 말자도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약도 갑자기 바뀌었다면서 색깔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다고 하더군요. 영옥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이 약들이 정품이 맞을까요? 포장 상태를 보니까 좀 의심스러운데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값이 비싸니까 혹시 싸구려 대체품을 주는 건 아닐까요? 영옥이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제가 간호사 할 때 쓰던 간이 검사 키트가 있어요. 약 성분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말자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거 좋은데요. 그럼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그날 점심 후에 영옥이가 간이 검사 키트를 가져왔어요. 정말 작은 키트였는데 약을 물에 녹여서 시약을 떨어뜨리면 색깔로 성분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영옥이가 제 혈압약을 검사해 봤어요. 원래 약이면 파란색이 나와야 하는데 노란색이 나왔어요. 영옥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이상해요. 이건 완전히 다른 성분이에요. 혈압약이 아니라 그냥 비타민 같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가짜 약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옥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혈압약보다 훨씬 싼 비타민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말자의 약도 검사해봤는데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당뇨약이라고 했는데 검사 결과는 전혀 다른 성분이었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어르신들 건강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때 말자가 또 다른 아이디어를 냈어요. 약국에 약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을 한번 지켜보자고 하더군요. 저희는 약국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에버그레이 직원이 약국 뒤쪽 문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말자가 재빠르게 뒤쪽으로 가서 창문으로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급하게 돌아와서 말했어요. 언니들 큰일이에요. 저기서 약을 바꿔치기 하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뭘 바꿔치기 한다는 거야? 말자가 설명했어요. 정품 약은 따로 빼놓고 싸구려 약을 에버그레이 봉지에 담고 있어요. 영옥이가 붕괴하며 말했어요. 완전히 사기예요. 어르신들 약값은 비싸게 받고 실제로는 가짜 약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말자가 뜨개 가방에서 작은 녹화기를 꺼냈어요. 이번엔 이걸로 영상을 찍어보자고 하더군요. 다음 날 말자가 약국 뒤쪽에서 영상을 찍었어요. 정말로 약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을 찍었어요. 최성분이라는 구매 담당자가 직접 와서 감독하고 있었어요. 최성분이 약사에게 말하는 게 들렸어요. 이번 달도 잘 부탁해. 어르신들은 어차피 약 효과를 잘 몰라. 약사도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심하게 하면 문제 될 수도 있어요. 최성분이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지금까지 한 번도 걸린 적 없잖아. 게다가 어르신들이 뭘 알겠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희를 완전히 바보 취급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상을 다 찍고 나서 저희는 긴급 회의를 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영옥이가 말했어요. 이번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었어요. 경찰서에 신고하기 전에 먼저 언론에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알고 지내던 기자가 있었어요. 이분에게 익명으로 제보하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기자가 관심을 보였어요. 정말 흥미로운 제보네요. 증거 자료가 있으신가요? 저는 영상과 약 검사 결과 모든 걸 정리해서 보내드렸어요. 기자가 검토해보고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자료를 확인했는데 정말 큰 문제라고 하더군요. 기사화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의 승리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날 오후 오대철이 저희를 불렀어요. 오대철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들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던데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저는 모르는 척했어요. 무슨 소문이요?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오대철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어요. 누군가 저희 시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어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요. 영옥이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허위사실이라뇨? 저희는 사실만 말했는데요. 오대철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사실이라고요? 증거라도 있나요? 함부로 말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도 있어요. 말자가 끼어들었어요. 증거요? 우리한테 있어요. 오대철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곧 진정하고 말했어요. 어르신들 여기서 계속 지내고 싶으시면 조용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완전히 협박이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굴복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다시 모였어요. 오대철의 협박 때문에 더욱 분개했어요. 영옥이가 말했어요.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맞서야 해요. 이런 식으로 위협하다니. 말자도 동의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무서워서 물러서면 다른 어르신들은 어떡해요. 저도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협박 편지를 받은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다음 날 기사가 나왔어요. 실버타운 약물 사기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큰 기사가 실렸어요. 기사를 보고 오대철은 완전히 화가 났어요. 방송으로 해명을 했어요. 어르신 여러분, 악의적인 기사가 나왔지만 모두 거짓입니다. 저희는 정당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론은 돌아선 상태였어요. 가족들에게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 보건당국에서도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그날 오후 정기남 아저씨가 저희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들 조심하세요. 오대철이 화가 많이 났어요.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약 문제는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을 거였어요. 영옥이가 말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약 사기는 겨우 시작에 불과해요. 말자도 뜨개 가방을 들고 말했어요. 다음엔 뭘 조사해 볼까요? 점점 재미있어지는데요. 저는 이미 다음 목표를 정하고 있었어요. 어르신들의 미술 작품이 사라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오대철의 협박 편지는 오히려 저희에게 더 큰 용기를 줬어요.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6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흥미진진한 일을 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발견한 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밝혀낼 진실들은 상상을 초월할 거였어요. 저는 어젯밤 오대철의 협박 편지 때문에 잠을 설쳤어요. 하지만 오히려 더 분개해서 새로운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어르신들의 미술 작품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침 10시에 미술치료실에 갔어요. 평소에 어르신들이 그림을 그리고 도자기를 만드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작품들이 많이 사라져 있었어요. 김할머니가 제게 말했어요. 문희야, 내 그림이 없어졌어. 지난주에 그린 풍경화 말이야.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이 할머니도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정성껏 만든 도자기 꽃병이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제가 미술치료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르신들 작품이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아, 그게 공간이 부족해서 일부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창고에 보관한다면서 왜 이렇게 당황하는 걸까요? 점심시간에 영옥이와 말자를 만나서 이야기했어요. 어르신들, 미술 작품이 계속 사라지고 있다고요. 영옥이가 말했어요. 저도 들었어요. 박할머니가 자기 그림을 찾고 있던데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말자가 귀를 쫑긋 세우며 말했어요. 혹시 그 작품들을 어디 팔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요즘 실버 아트가 인기 있다던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르신들 작품이 의외로 가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날 오후 저희는 계획을 세웠어요. 말자가 가짜 구매자 역할을 하기로 한 거예요. 말자가 미술 딜러인 척하면서 주혜미에게 접근해 보기로 했어요. 혹시 어르신들 작품을 판매하는지 알아보는 거였어요. 다음 날 말자가 주혜미를 찾아갔어요. 정말 그럴듯하게 명함까지 만들어서 갔더군요. 말자가 주혜미에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실버 아트 전문 딜러인데요. 혹시 어르신들 작품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 주혜미가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관심을 보이더군요. 주혜미가 물어봤어요. 어떤 작품을 원하시는데요? 저희 어르신들이 그린 작품들이 꽤 많거든요. 말자가 영리하게 대답했어요. 풍경화나 정물화 같은 거요. 요즘 시장에서 인기가 좋아요.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주혜미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작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예요. 정말 좋은 작품들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르신들은 작품을 판다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는데 주혜미가 멋대로 팔고 있었던 거예요. 말자가 계속 유도했어요. 그럼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작품이 있나요? 마음에 들면 바로 구매하고 싶은데요. 주혜미가 완전히 속아 넘어갔어요. 네, 잠깐만요. 좋은 작품들을 가져올게요. 잠시 후 주혜미가 그린 몇 점을 가져왔어요. 정말로 어르신들이 그린 작품들이었어요. 김할머니가 찾던 풍경화도 있었고요. 말자가 연기를 계속했어요. 이 풍경화 정말 좋네요. 작가가 누구예요? 주혜미가 거짓말을 했어요. 저희 시설의 전문 작가가 그린 거예요. 어르신들이 아니라 직원이 그렸어요. 완전히 사기였어요. 어르신들이 그린 작품을 직원이 그린 것처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말자가 계속 물어봤어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주혜미가 말했어요. 이 작품은 20만 원이에요. 정말 좋은 값이에요. 말자가 구매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계약서를 써달라고 했어요. 주혜미가 당황했어요. 계약서요? 그냥 현금으로 거래하면 안 될까요? 말자가 고집을 부렸어요. 저는 정식으로 사업하는 사람이라 계약서가 필요해요. 결국 주혜미가 계약서를 써줬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작품 판매라고 적혀 있었고 주혜미 서명도 있었어요. 말자가 녹음기도 켜놨어요. 모든 대화가 다 녹음됐어요. 거래가 끝나고 말자가 저희에게 돌아왔어요. 완벽하게 증거를 잡았다고 하더군요. 영옥이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대박이에요. 완전히 딱 걸렸네요. 저도 정말 통쾌했어요.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다음 날 저는 김할머니를 찾아가서 말했어요. 할머니 혹시 그림 그리실 때 사인하셨어요? 김할머니가 말했어요. 당연히 했지. 구석에 작게 김순이라고 적었어. 저는 말자가 산 그림을 다시 확인해 봤어요. 정말로 구석에 김순이라는 사인이 있었어요. 하지만 주혜미는 직원이 그렸다고 거짓말했던 거예요. 영옥이가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모든 분들이 자기 작품에 사인을 했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어요. 어르신들 작품을 훔쳐서 파는 명백한 사기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했어요. 계약서와 녹음 파일 모든 걸 제출했어요. 소비자 보호원에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어요. 즉시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하더군요. 다음 날 소비자 보호원 직원들이 왔어요. 주혜미를 직접 조사했어요. 주혜미가 처음에는 부인했어요. 저희는 그런 일 안 해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계약서와 녹음 파일을 보여주니까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소비자 보호원 직원이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어르신들 동의 없이 작품을 판매했네요. 주혜미가 변명하려고 했어요. 저희는 시설 운영비를 위해서 한 거예요. 어르신들을 위한 일이었어요. 소비자 보호원 직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변명이 안 됩니다. 이건 절도이자 사기입니다. 조사 결과 지난 1년 동안 수십 점의 작품이 팔렸다는 게 밝혀졌어요. 총 판매 금액이 800만 원이 넘었어요. 어르신들은 자기 작품이 팔린 줄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도둑질이었어요. 그날 저녁 오대철이 방송을 했어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있었던 일은 오해입니다. 저희는 어르신들을 위해 작품을 홍보한 것뿐입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홍보가 아니라 돈을 받고 판 거였는데 무슨 홍보래요. 하지만 어르신들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김할머니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내 그림을 허락도 없이 팔다니 정말 기가 막혀. 다른 어르신들도 분개했어요. 자기들 작품을 훔쳐서 팔았다니 용서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정기남 아저씨가 저희를 찾아왔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표정이었어요. 정기남 아저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들, 제가 드릴 게 있어요. 그러면서 낡은 열쇠 뭉치를 건네줬어요. 정기남 아저씨가 설명했어요. 이건 예전에 쓰던 사무실 열쇠예요. 지하에 비밀 금고가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비밀 금고요? 정기남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 관리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중요한 서류들을 숨겨놨다고. 영옥이가 흥미롭게 말했어요. 혹시 그 금고에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말자도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정말 궁금한데요. 한번 가봐야겠어요. 저도 마음이 설렜어요. 그림 사기는 빙산의 일각이었을 거예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을 것 같았어요. 정기남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오대철이 요즘 신경이 많이 날카로워져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내일 밤에 그 비밀 금고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그림 사기 사건으로 주혜미를 완전히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낡은 열쇠 뭉치를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과연 그 비밀 금고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영옥이가 말했던 게 맞았어요. 더 큰 비밀이 기다리고 있을 거였어요. 어르신들의 그림을 훔쳐 판 주혜미는 이제 끝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큰 물고기는 따로 있을 거였어요. 내일 밤이 정말 기대됐어요. 저는 어젯밤 정기남 아저씨가 준 낡은 열쇠 뭉치를 계속 만지작거렸어요. 과연 그 비밀 금고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 궁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옥이와 말자를 만나서 작전을 짰어요. 오늘 밤 11시에 지하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영옥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문희 언니,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요? 들키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지금까지 온 것도 대단한데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말자가 뜨개 가방을 들고 말했어요. 이번에는 손전등이랑 작은 카메라를 준비했어요. 뭐가 나오든 다 찍을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오대철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희를 쳐다보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 8시에 오대철이 방송을 했어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 밤 보안 점검이 있을 예정입니다. 안전을 위해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혹시 저희가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걸까요? 영옥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상해요. 갑자기 왜 보안 점검을 한다는 거죠? 말자도 걱정했어요. 혹시 우리를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확신이 섰어요. 이렇게 갑자기 보안 점검을 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뭔가가 숨어 있다는 뜻이었어요. 밤 11시가 되었어요. 복도는 조용했고 보안 요원들은 다른 층을 돌고 있었어요. 저희는 조용히 지하로 내려갔어요. 지하는 정말 어두웠고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말자가 손전등을 켜면서 말했어요. 여기 어딘가에 금고가 숨어 있을 거예요. 영옥이가 벽을 두드려 보면서 말했어요. 소리가 다른 곳이 있을 거예요. 숨겨진 공간이라면. 저는 정기남 아저씨가 준 열쇠 뭉치를 살펴봤어요. 여러 개의 열쇠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특별해 보였어요. 그때 말자가 외쳤어요. 언니들 여기 봐요. 벽에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벽 일부분이 다른 재질로 되어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숨겨진 문 같았어요. 저는 특별해 보이는 열쇠를 꺼내서 문에 맞춰봤어요. 딱 맞았어요. 열쇠가 돌아가면서 문이 열렸어요. 영옥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대박, 정말 비밀 금고가 있었네요. 문 안쪽은 작은 방이었어요. 그리고 벽에 커다란 금고가 붙어 있었어요. 말자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저기다, 저기 진짜 금고가 있어요. 저는 또 다른 열쇠를 시도해 봤어요. 몇 번째 시도 끝에 금고가 열렸어요. 금고 안에는 정말 많은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USB도 몇 개 있었어요. 영옥이가 서류를 들춰보면서 말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중장부라고 적혀 있는데. 저도 서류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에버그레이에 진짜 수익이 적혀 있었거든요. 공식적으로는 적자라고 발표했는데 실제로는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었어요. 연간 10억 원이 넘는 순이익이었어요. 말자가 다른 서류를 보면서 말했어요. 이건 또 뭐예요? 보너스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서류를 보니까 더 충격적이었어요. 직원들에게 주는 보너스 기준이 적혀 있었는데. 어르신 한 명당 월 10만 원 절약하면 보너스 5만 원 지급. 약값 절감하면 절약 금액의 20% 보너스. 미술 작품 판매 수익의 30% 직원 배분. 완전히 시스템적으로 어르신들을 착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옥이가 분개하며 말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정말 화가 났어요. 저희가 매달 200만 원씩 내는데 그 돈으로 직원들 보너스를 주고 있었다니. 말자가 USB를 보면서 말했어요. 이것도 확인해 봐야겠어요. 뭐가 들어있는지. 하지만 지금 여기서 USB를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일단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기로 했어요. 말자가 카메라로 모든 서류를 찍었어요. 정말 많은 서류들이었는데 다 중요한 증거들이었어요. 그때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영옥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언니들 빨리 나가야 해요. 저희는 서둘러서 금고를 닫고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다른 출구로 빠져나왔어요. 방으로 돌아와서 저희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정말 엄청난 걸 발견한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찍어온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었어요. 오대철이 어떻게 변명해도 소용없을 거였어요. 영옥이가 말했어요. 이제 이사회를 소집해야 해요. 이 증거들을 공개해야 해요. 저도 동의했어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경험이 있어서 이사회 소집 절차를 알고 있었어요. 저는 에버그레이 이사회 규정을 찾아봤어요. 주주나 입주민 대표가 요청하면 이사회를 열어야 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정식으로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어요. 서면으로 제출하면서 안건도 명시했어요.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재정 상황 공개, 입주민 권익 보호 방안. 오대철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규정상 거부할 수 없었어요. 오대철이 마지못해 말했어요. 이사회는 일주일 후에 열겠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물론이죠. 투명하게 운영하신다면 오해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철저히 준비했어요. 이중장부 자료를 정리하고 보너스표 내용도 분석했어요. 말자와 영옥이도 도와줬어요. 말자는 사진 자료를 정리했고 영옥이는 의료비 관련 서류를 분석했어요. 이사회 당일이 되었어요. 이사 5명과 오대철 그리고 외부 감사인까지 와서 총 7명이 참석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발표를 시작했어요. 먼저 공식 발표와 실제 수익의 차이를 보여줬어요.
문희가 이사들에게 말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적자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연간 10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고 계시네요. 이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 수익이 있었다면 왜 적자라고 발표했는지 의문이었어요. 오대철이 변명하려고 했어요. 그건 회계상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너스표를 공개했어요. 어르신들을 착취해서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주고 있었다는 증거였어요. 이사들이 경악했어요.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한 이사가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즉시 중단해야 해요. 다른 이사도 동의했어요. 입주민들을 이렇게 대하다니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오대철이 궁색하게 변명했어요.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악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사들은 이미 마음을 돌린 상태였어요. 표결 결과 오대철 해임이 결정됐어요. 저는 정말 통쾌했어요. 드디어 오대철을 물러나게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깐, 그날 저녁 오대철에게서 퇴거 통보서가 왔어요. 오대철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었어요. 해임되기 전에 저희를 쫓아내려는 거였어요. 영옥이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어요. 정말 치사해요. 말자도 붕괴했어요. 이기고도 이런 수를 쓰다니 끝까지 비겁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퇴거 통보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기남 아저씨가 또 다른 정보를 가져왔어요. 더 큰 비밀이 있다면서요. 정기남 아저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들 사실 제가 더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에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중장부도 충격적이었는데 더 큰 비밀이 있다니. 과연 어떤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대철의 마지막 발악은 오히려 저희에게 더 큰 동기를 줬어요.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어젯밤 퇴거 통보서를 받고 잠을 설쳤어요. 하지만 정기남 아저씨가 더 큰 비밀이 있다고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정기남 아저씨를 만났어요. 표정이 매우 심각했어요. 정기남 아저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사실 박송자 할머니 일에 대해 제가 더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귀를 기울였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았거든요. 정기남 아저씨가 계속 말했어요. 그날 밤 구급차가 온 건 맞아요. 하지만 병원이 아니라 외곽에 있는 다른 요양센터로 갔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다른 요양센터요? 왜 거기로 갔을까요? 정기남 아저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게 이상해요. 송자 할머니는 건강하셨거든요. 갑자기 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지. 그때 영옥이와 말자가 왔어요. 정기남 아저씨 이야기를 듣고 둘 다 충격을 받았어요. 영옥이가 말했어요. 그럼 장례식은 가짜였다는 거예요. 송자 언니는 살아계신다고요. 정기남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일이 송자 할머니만이 아니에요. 말자가 놀라서 물어봤어요. 다른 분들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기남 아저씨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난 1년 동안 장례식이 7번 있었는데 모두 비슷했어요. 갑자기 아프다고 하더니 밤에 구급차가 와서 데려가고 다음날 사망 소식. 저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7분이나 그런 일을 당했다니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영옥이가 간호사 경험을 살려서 말했어요. 이상해요. 정말 위급한 환자라면 사이렌을 울리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야 하는데. 저는 이제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날 오후 저희는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사라진 어르신들의 의료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말자가 청소부 복장을 하고 의무실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컴퓨터에서 의료 기록을 확인했어요. 잠시 후 말자가 돌아와서 말했어요. 언니들 정말 이상해요. 사라진 어르신들 기록이 모두 바뀌어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야? 말자가 설명했어요. 원래는 건강했는데 갑자기 중증 치매라고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요양 등급도 최고 등급으로 올라가 있고요. 영옥이가 의미를 파악했어요. 요양 등급을 조작한 거네요. 중증 환자로 만들어서 다른 곳으로 보낸 거예요. 저도 이해했어요. 요양 등급이 높으면 정부 지원금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건강한 어르신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지원금은 계속 받고 있었던 거예요. 정기남 아저씨가 추가 정보를 줬어요. 제가 구급차 번호를 기억해뒀는데 그 구급차 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 날 정기남 아저씨가 구급차 기사를 만나고 왔어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군요. 정기남 아저씨가 말했어요. 구급차 기사 말로는 환자들이 정신을 잃은 상태가 아니었다고 해요. 깨어 있었는데 뭔가 약을 맞은 것 같았다고. 영옥이가 분노했어요. 수면제나 진정제를 준 거네요. 어르신들이 저항하지 못하게.
저도 정말 화가 났어요. 건강한 어르신들에게 약을 먹여서 의식을 잃게 한 다음 다른 곳으로 보낸 거였어요. 말자가 물어봤어요. 그럼 그 어르신들은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정기남 아저씨가 주소를 적어서 줬어요. 외곽에 있는 마음 편한 요양원이라는 곳이었어요. 저희는 그곳에 직접 가보기로 했어요. 송자 할머니가 정말 거기 계시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다음 날 저희는 마음 편한 요양원에 갔어요. 정말 외진 곳에 있었고 시설도 낡아 보였어요. 저는 면회객인 척하면서 들어가 봤어요. 정말로 박송자 할머니가 계셨어요.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송자 할머니가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멍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제가 조용히 물어봤어요. 송자야, 나 문희야, 기억 안 나? 송자 할머니가 힘없이 말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집에 가고 싶어요. 제 마음이 아팠어요. 건강하시던 분이 이렇게 되다니 정말 끔찍했어요.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송자 할머니가 중증 치매로 입원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요양원을 나오면서 다른 어르신들도 봤어요. 에버그레이에서 사라진 분들이 대부분 거기 계셨어요. 영옥이가 분개하며 말했어요. 이건 납치예요. 건강한 어르신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약 먹여서 치매 환자로 만든 거예요. 저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큰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희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의료기록 조작, 구급차, 블랙박스, 요양원 현장 사진 모든 걸 모았어요. 그리고 보험사에도 연락했어요. 허위 청구를 하고 있다고 신고했어요. 보험사에서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즉시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며칠 후 보험사 조사관들이 왔어요. 에버그레이의 보험 청구 내역을 철저히 조사했어요.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사라진 어르신들 명의로 계속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사관이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보험 사기입니다. 허위로 청구한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해요. 오대철이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도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두 번째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어요. 이번에는 더 큰 의제였어요. 이사회에서 저는 모든 증거를 공개했어요. 요양 등급 조작, 허위 장례식, 보험 사기 모든 걸 폭로했어요. 이사들이 경악했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한 이사가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경영 문제가 아니에요. 범죄예요. 다른 이사도 동의했어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것이었어요. 저는 이사들에게 말했어요. 저희가 가만히 있으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피해를 당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직접 이 시설을 바꿔야 해요. 이사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미 계획을 세워뒀어요. 주민들과 함께 시니어 평의회를 만들어서 경영에 참여하는 거였어요. 표결 결과 오대철과 그 일당들은 모두 해임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경영진을 뽑기로 했어요. 하지만 오대철이 그냥 물러날 리 없었어요. 그날 밤 또 다른 퇴거 통보서가 왔어요. 오대철이 마지막까지 저희를 괴롭히려고 하고 있었어요. 영옥이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정말 끝까지 비겁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다니. 말자도 분개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길 거예요. 증거가 너무 많아요. 저도 확신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끝장을 내야 할 때였어요. 정기남 아저씨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어요. 오대철이 다른 투자자들과 비밀 계약을 했다는 거였어요. 정기남 아저씨가 말했어요. 할머니들 이제 진짜 큰 싸움이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저는 각오를 다졌어요. 박송자 할머니와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어요. 빈관의 비밀을 밝혀냈지만 이제 더 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저는 어젯밤 두 번째 퇴거 통보서를 받고도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이 시설을 완전히 바꿔야 할 때였어요. 다음 날 아침 영옥이와 말자를 만나서 제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이제 퇴거 통보 받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이 시설을 인수해야 해요. 영옥이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인수요?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이미 조사를 다 마쳤어요. 에버그레이는 주식회사 형태라 지분을 사면 경영권을 가질 수 있었어요. 말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돈이 많이 들 텐데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내가 예전에 회사 경영할 때 모은 돈이 있어.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도 힘을 합치면 충분할 거야. 그날 오후 저는 에버그레이 주주 명부를 구해봤어요. 오대철이 40%, 다른 투자자들이 60%를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투자자 중 일부는 오대철의 잘못된 경영 때문에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저는 바로 그 투자자들에게 연락했어요.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첫 번째 투자자와 만났을 때 그분이 말했어요. 사실 오대철 때문에 골치가 아팠어요. 계속 문제만 일으키고. 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저희가 인수하면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두 번째 투자자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언론에 나쁜 기사가 계속 나오니까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저는 며칠 동안 투자자들을 설득했어요. 그 결과 30%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부족했어요. 경영권을 잡으려면 최소 51%는 필요했거든요. 그때 저는 다른 어르신들과 시니어 평의회를 만들기로 했어요. 저는 식당에서 어르신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직접 이 시설을 운영해야 해요. 김할머니가 관심을 보였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우리가 돈을 모아서 지분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인이 되는 거죠. 이 할머니가 걱정했어요. 돈이 많이 들 텐데 괜찮을까요? 저는 계산을 해서 보여줬어요. 한 명당 500만 원씩만 내면 충분했어요. 입주비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어요. 박 할머니가 손을 들며 말했어요. 저 할게요. 이런 나쁜 사람들한테 계속 당할 수는 없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씩 동의했어요. 결국 20명이 참여하기로 했어요. 저희는 시니어 평의회를 정식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회장을 맡고 영옥이는 부회장 말자는 총무를 맡았어요. 며칠 후 오대철이 저희 계획을 눈치챘나 봐요. 갑자기 새로운 투자자를 데려왔어요. 오대철이 방송으로 말했어요. 어르신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와서 시설이 더 좋아질 예정입니다.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오대철이 그렇게 쉽게 포기할 리 없었거든요. 정기남 아저씨가 비밀 정보를 가져왔어요. 오대철이 새 투자자와 비밀 계약을 했다는 거였어요. 정기남 아저씨가 말했어요. 계약서를 봤는데 입주민들을 강제로 다른 곳으로 보내는 조항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어르신들도 쫓아내려는 거군요. 영옥이가 분개했어요. 정말 끝까지 나쁜 짓을 하네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이 계약이 위법이라면 오대철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을 거였어요. 저는 계약서를 자세히 분석해 봤어요. 정말로 여러 조항이 법에 위배됐어요. 특히 입주민 동의 없이 강제 이주시키는 조항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었어요. 저는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이 계약의 법적 문제점을 확인받았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 계약은 무효예요. 입주민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최종 작전을 준비했어요. 공개 입찰 당일이 되었어요. 오대철과 새 투자자 그리고 저희 시니어 평의회가 경쟁하는 구도였어요. 오대철이 먼저 발표했어요. 새로운 투자로 시설을 현대화하고 수익을 늘리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비밀 계약을 공개했어요. 입주민들을 강제로 쫓아내려는 계획을 폭로한 거예요. 이사들이 경악했어요. 이런 계약을 숨기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저희 계획을 발표했어요. 입주민 중심의 투명한 운영 의료 서비스 개선 문화 프로그램 확대.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혁신적인 모델이라고 강조했어요. 이사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정말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을까요? 영옥이가 나서서 말했어요. 저희는 각자 전문 분야가 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말자도 덧붙였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직접 운영한다는 거예요. 표결이 시작됐어요.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었어요. 첫 번째 이사가 손을 들었어요. 시니어 평의회에 찬성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이사도 차례로 찬성했어요. 결국 5명 중 4명이 찬성했어요. 저희가 승리한 거였어요. 오대철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완전히 패배한 거였어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해냈구나 싶었어요. 그날 저녁 어르신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어요. 김할머니가 말했어요. 문희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지 몰라. 이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우리 집이 된 것 같아. 하지만 축하 케이크를 자르는 순간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케이크 장식 중에 작은 검은 리본이 있었던 거예요. 말자가 그걸 발견하고 조용히 저에게 보여줬어요. 저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였어요. 영옥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정기남 아저씨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대철 일당이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각오를 했어요. 어떤 방해가 와도 이제 물러서지 않을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에버그레이의 청사진을 그렸어요.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진짜 보금자리를 만들 거였어요. 검은 리본이 나타났지만 저희는 이미 승리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오대철과 그 일당들의 시대는 끝났고 저희 시니어들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마지막 한 번의 시련이 더 남아있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검은 리본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내야 할 것 같았어요. 저는 어젯밤 축하 케이크에서 나온 검은 리본 때문에 잠을 설쳤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주인이 된 만큼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시니어 평의회 첫 번째 회의를 열었어요. 새로운 에버그레이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거였어요. 저는 회의를 시작하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주인입니다. 어르신들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해요. 영옥이가 의료 분야부터 개선하자고 했어요. 정품 약물 사용과 정기 건강검진을 제대로 하자고 하더군요. 말자는 급식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자고 했어요.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해서 드리자고 하더라고요. 김할머니가 손을 들며 말했어요. 미술치료도 제대로 해서 우리 작품을 전시회도 열면 어떨까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어르신들이 직접 참여하니까 훨씬 현실적이고 좋은 계획들이었어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걸 말했어요. 무엇보다 투명하게 운영해야 해요. 모든 수입과 지출을 공개하고 어르신들이 직접 감시할 거예요. 첫 주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급식부터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로 고용한 영양사가 어르신들과 상담해서 메뉴를 짰어요. 당뇨가 있는 분, 고혈압이 있는 분 각자에게 맞는 식단을 만들었어요. 아침 메뉴가 나왔을 때 어르신들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전복이 들어간 전복죽이었거든요. 김할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와, 이게 진짜 전복이구나. 그동안 우리가 뭘 먹고 있었던 거야. 의료 시스템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새로운 의사 선생님은 정말 친절하고 꼼꼼했어요. 도상준 의사를 해고하고 새로운 의사를 모셨는데 이분은 과잉 진료 대신 예방의학에 중점을 두셨어요. 영옥이가 의료진과 함께 어르신들 건강관리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정기 검진과 개별 상담을 통해서 진짜 필요한 치료만 하기로 했어요.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미술치료실에서 그림 판매 수익금을 어르신들에게 배당하기로 한 거예요. 말자가 회계를 맡아서 정확히 계산했어요. 작품을 판 어르신은 수익의 70% 시설 운영비는 30%로 나누기로 했어요. 김할머니가 첫 번째 배당금을 받고 눈물을 흘렸어요. 내 그림이 이렇게 값어치가 있었구나 싶어서 기뻤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희의 행복도 잠깐. 그날 오후 주혜미가 나타났어요. 주혜미가 당당하게 들어와서 말했어요. 제가 다시 일하러 왔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했어요. 뭐라고요? 당신이 왜 여기에? 주혜미가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생계가 걸린 문제예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영옥이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어르신들 그림 훔쳐 판 사람이 뭔 소리예요. 하지만 주혜미가 예상 외의 제안을 했어요. 제가 언론에 공개 사과하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어르신들을 위해 일하겠어요. 저는 고민했어요. 복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르신들이 행복한 거였어요. 시니어 평의회에서 표결을 했어요. 조건부로 재채용하기로 결정했어요. 조건은 공개 사과와 일정 기간, 정직 그리고 모든 일을 투명하게 보고하는 거였어요. 주혜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겠어요. 며칠 후 주혜미가 정말로 공개 사과를 했어요. 언론사에 직접 연락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그 기사를 보고 에버그레이에 대한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혁신적인 실버타운이라는 찬사를 받았어요. 한 달 후 정말 기쁜 일이 있었어요. 정기남 아저씨 손녀가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저희가 에버그레이 운영 수익 중 일부로 장학재단을 만들었거든요. 직원 자녀들에게 교육 기회를 주는 거였어요. 정기남 아저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할머니들 덕분에 우리 손녀가 대학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왔어요. 박송자 할머니와 다른 어르신들이 가족들과 상봉하게 된 거예요. 저희가 마음 편한 요양원과 협력해서 어르신들을 가족들에게 돌려보냈어요. 송자 할머니가 아들과 만났을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이제야 집에 갈 수 있게 됐다면서 기뻐하셨어요. 송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문희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영영 집에 못 갔을 거야. 정말 고마워.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 모든 일을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달이 지나자 에버그레이는 완전히 새로운 곳이 됐어요. 어르신들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고 활력이 넘쳤어요. 그날 오후 저희는 마당에서 탁구를 치고 있었어요. 영옥이 말자 그리고 몇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요.
김할머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문희야, 우리가 이렇게 운동할 날이 올 줄 알았어. 저는 탁구채를 휘두르며 말했어요. 우린 늙은 게 아니고 노련해진 거야. 영옥이가 박장대소하며 말했어요. 맞아, 우리는 이제 진짜 어른이 됐어. 말자도 탁구공을 받아치면서 말했어요. 그동안 정말 재미있었어. 이런 모험을 할 줄 몰랐어. 정기남 아저씨가 우리를 보며 박수를 쳤어요. 할머니들이 정말 멋져요. 그때 새로운 입주 상담 전화가 왔어요. 에버그레이의 좋은 소문을 듣고 들어오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졌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까다롭게 선별했어요. 정말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분들만 받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새로운 메시지를 받았어요. 다른 실버타운에서 온 익명의 제보였어요. 메시지 내용은 이랬어요. 문희 할머니, 저희 시설에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영옥이가 메시지를 보고 말했어요. 언니, 또 다른 모험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말자도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배운 노하우를 다른 곳에서도 써먹을 수 있겠어요. 저는 잠깐 고민했어요. 하지만 곧 결정했어요. 저는 두 친구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배운 걸 다른 어르신들과도 나눠야 하지 않을까. 영옥이가 동의했어요. 맞아요. 우리만 잘 살면 뭐예요. 말자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가 컨설턴트가 되는 거예요. 시니어 탐정단 말이에요. 저희는 웃으면서 손을 맞잡았어요. 새로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이미 경험이 있었고 자신감도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지난 몇 달을 돌이켜봤어요. 검은 리본 하나에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몰랐어요. 에버그레이는 이제 정말 어르신들의 천국이 됐어요. 투명한, 경영 좋은 음식,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 존중받는 느낌. 오대철과 그 일당들은 모두 법정에 서게 됐어요. 보험 사기와 노인 학대 혐의로 처벌받을 예정이에요. 주혜미는 정말 달라졌어요. 이제는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돌보고 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정기남 아저씨는 새로운 보안팀장이 됐어요. 이제 진짜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세 명은 여전히 매일 만나서 이야기하고 계획을 세워요. 나이가 들어도 꿈은 계속 자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당에서 탁구를 치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78배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흥미진진할 줄 몰랐어요. 영옥이가 마지막 한 방을 치면서 말했어요. 언니, 우리 다음엔 어디로 갈까요? 말자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어디든 좋아, 우리 함께라면. 저도 웃었어요. 그래, 우리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새로운 제보 메시지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다른 도시에서였어요. 저희의 모험은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저희에게는 경험과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가 있으니까요. 에버그레이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끝났지만 저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검은 리본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희망의 무지개로 끝나는 거예요.